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야기입니다. 자, 언론사가 압수한 또 입수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돈봉투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어제 여러 언론에서 저녁에 네. 뭐 영장 내용이라든지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에 남긴 녹음 파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죠. 3만 개 정도 된다고요? 네, 그 내용들을 어제 여러 언론에서 좀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네.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이정근 전 부총장이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가 조성된 게 맞다고 인정을 했다라는 네. 보도가 일단 나갔고, 그리고 이제 검찰이 특정하고 있는 금액은 총 9,400만 원입니다. 돈봉투 총 금액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은 300만 원씩, 의원이 아닌 경우는 50만 원씩 봉투에 담겨서 전달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의원은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20명이 얘기 나오는데, 근데 이 20명이 이제 총원이 20명인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명인데 2번씩 준 건지, 뭐 아니면 20명인데 한 번씩 준 건지,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뭐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 대충 이제 10명 내지 20명 범위의 규모의 의원들이 연루됐다. 뭐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녹음 파일 내용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일부 의원들이 우리도 돈봉투를 달라라고 조른 정황이라든지 또 송영길 캠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었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통화 내용이 있는데 뭐 윤관석 의원 쪽에서 선거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네. 언급이 언급이 나왔다. 그래서 윤 의원을 만나고 또 직접 돈을 전달했다라고 밝히는 이런 대목들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연결고리를 검찰은 그리고 있는 겁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네. 지금 뭐 송영길 캠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송 전 대표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두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송 전 대표 보좌관에게 메시지가 이정근 전 부총장이 보낸 메시지가 있는데 윤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 이런 메시지를 또 돈 보내기도 전달했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부터 시작이 됐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또 강래구 수공 감사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이렇게 선을 조금 더 크게, 범주를 더 크게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은 지금 9,400 정도네요. 네. 20여 명 이상한테 나눠줬다. 자, 당시 전당대회 송영길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2021년 전당대회 네. 아주 박빙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홍영표 우원식 의원하고 같이 출마를 그렇죠. 했거든요. 그리고 3파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전부 30%대 예. 득표를 했던 굉장히 치열한 선거였고,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제가 2위가 누구였더라라는 생각도 이거 막 했거든요. 홍영표 네, 의원 그렇습니다. 아니었나 싶은데. 홍영표 의원하고 송영길 당시 당선자하고 득표율 차이가 0.59%포인트. 1%가 안 됐어요. 예. 네, 예, 그런 차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박빙승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입장을 내놨는데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다. 지금 네. 프랑스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프랑스 현지에서 그 동아일보 특파원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두 갈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정근 전 부총장에 대해서는 이거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고 그리고 그걸 감시하고 감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라는 네. 입장이었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가 이제 휴대전화입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 3만 개 넘는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는데 네. 자, 이 건에서 마무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총선 이제 1년 남았지만 네. 이게 파장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파일 개수도 워낙에 많고 네. 또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걸 일부러 녹음을 했다기보다는 자동 설정을 해둔 것 같아요. 계속 녹음되게. 네, 그래서 아마 녹음에 선별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고 적나라하게 여러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입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보도는 나올 것이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 기밀 물건 관련 얘기입니다. 자, 대화방 운영자를 찾아냈습니다. 체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워싱턴 포스트에서 최초 유포지, 네. 채팅방 회원 인터뷰까지도 했고요. 일단 이번 기밀 문서의 최초 유포자는 군사 기지에서 일하는 20대 초중반의 남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닉네임이
알파벳 대문자로 네. OG라고 쓰는 OG. 네. 예. 닉네임을 갖고 있고 지난해부터 채팅방에 기밀 문서를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네. 이 채팅방에 10대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24명이 참여하는 소규모 모임 게임을 하는 네. 그런 채팅방이었고 기밀 문서를 통째로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를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평소에 이 OG라고 하는 유저가 인종차별적이거나 반유대주의적 욕설을 내뱉는 이런 동영상도 확인을 했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오지라는 사람이 내부 고발 목적으로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에 대한 반감이 없어 보이고 네. 특정 국가의 다른 뭐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또 추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기밀 문서가 당초 한 100여 장인데 지금 보니까 최소 300장에 달한다. 네.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요. 그렇습니다. 100장이 아니라 300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진 것보다 내용이 더 있을 수 훨씬 많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네. 일단은 이 파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기밀 문서 중에 뭐 본토 타격할 수 네. 있는 북한 탄도미사일 궤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민감한 그런 표식 같은 것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네. 이걸 그러면 유출한 이유가 자기 과시하게서 유출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오쥐라고 하는 사람의 신상이라든지 네. 또 평소 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자기 과시용의 목적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자기 과시용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중대한 비밀들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네. 예, 여기에 대한 추가 수사 당연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가 그렇죠. 5월 정도의 한계에 달하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예, 그것들이 도표까지 곁들여져 가지고 자세하게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노폰이라고 하는 예, 표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까지 묶어서 미국까지 해서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국가하고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핵심적이고 더 은밀한 기밀이라는 뜻인데 네. 어떻게 그걸 구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이 당연히 수사의 주요 초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유출 문건 조작됐고 특정 세력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네.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았는데요. 네, 일단은 이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입장을 내놨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통령실이 입장이 더 빨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문건에 나오는 한국 정부 관련 사실이 아니다. 이 정도까지의 선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뭐 상당수가 조작이다. 네. 또 뭐 악의에 의한 도청은 아니다. 이렇게 좀 입장을 앞서 나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맞고 틀리고 이 부담은 어느 정도 좀 지게 됐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지금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변제 방식 얘기인데 지금 본격적으로 제3자 변제가 시작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확정 판결 피해자 15분이 계신데 네. 이 판결금과 지연 이자까지 해서 한 2억 원 정도의 네. 그 배상금을 일단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대위 변제를 하기로 했죠. 네. 일단 지난 7일에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피해자 2명의 유가족이 수령 신청서를 쓰고 이제 배상금을 지급을 받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배상금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나 유족하고 네.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 유족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2명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일단 신청을 하고 이 배상금 수령을 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수령 신청서에 보면은 채권 소멸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게 권리를 실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채권 소멸 이런 것들을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생존자 3명도 그렇고 피해자 그 생존자 3명 포함해서 피해자 5명이 판결문 수령을 거부했는데 양금덕 할머니가 입장을 밝혔네요. 네, 일단 이분들은 정부의 판결금 지급 절차 중단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주권 포기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국제적 웃음거리와 머저리 신세밖에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반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지원 단체들도 사태를 적당히 무마해 보려는 허튼 수작을 당장 거둬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고 결국에 이제 유가족에 대한 어떤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국 정부의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결국 계속 만약 배상금 수령을 이렇게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공탁을 정부에서 네.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단 관계자는 일단 20, 30년 동안 소송을 벌여온 분들한테 공탁을 생각하고 있다. 이건 대단히 결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좀 더 진정성 있게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말인즉슨 공탁이라는 행위까지 안 가도록 설득을 해서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하지만 끝끝내 수령하지 그렇죠.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공탁이라는 것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근데 이 공탁이 또 법적으로 과연 가능한가 문제가 됩니다. 네, 공탁 논란이 같은 되고 경우는 있어요. 민법에서 지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제3자가 변제 공탁하는 게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유효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정부가 그게 걸리기 때문에 끝까지 좀 설득하겠다. 이거 자꾸 받아가라는 게 네네. 결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만약에 끝까지 간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아마 제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탁을 두고 또다시 또 피해자 다툼이 되는 유족 겁니다. 분들이 또 다퉈야 그렇죠. 되는 법적으로. 공탁을 네. 했느냐, 공탁이 됐느냐 안 됐느냐 네네.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자, 더 문제는 채권 소멸과도 무관하다 이런 점을 외교부가 밝혔거든요. 네. 판결문 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채권 소멸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에 당국자의 답변으로는 네. 이번 조치는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 드리는 것이다. 네. 라고 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기에 따라 다른 것이지 둘이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법적 권리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소멸됐다라고도 풀이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무적 판단이 아니었을까? 법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채권이 소멸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변제가 가장 많고요. 네네. 공탁도 채권이 소멸하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네. 다만 비체 변제라고 얘기를 해요.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를 하는 시가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는 채권이 살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네.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 공탁된다 하더라도 일본 기업은 계속적으로 갚을 수도 있고 그런 채권은 계속 살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거는 사실은 법적인 얘기보다는 네. 약간 정무적인 얘기에 해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 이 피해자하고 유족의 어떤 마음이 좀 동해야 되고 좀 돼야 되는데 네.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 이게 최소한 필요한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본 기업 측에서 한국 기업과 함께 네. 기금을 마련한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강제 동원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미래 청년 기금이고 뭐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기금이라서 네.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자나 유족들이 최소한 요구하고 있는 게 일본 기업의 사과 그리고 도의적인 어떤 기금 지원이랄까요? 이런 것들인데 현재로서 전혀 일본에서는 그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네. 오히려 강제 동원이라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양보를 좀 부담을 갖고 우리도 뭔가를 좀 양보하자 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 위안부 합의도 지켜라 뭐 독도 문제도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뭐 분명합니다. 자, 다음은 양곡법 재투표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투표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최종 부결이 됐습니다. 네, 무기명 투표로 실시를 했는데요. 네. 결과는 290표 중에서 찬성 177표, 반대 112표, 그다음에 무효 1표 이렇게 되는데 찬성이 반대보다 많지만 제 의결은 출석한 의원들의 3분의 2 2가 돼야 되는데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그 3분의 2에 못 미쳤기 때문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돼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자, 또 다른 쟁점 사안이죠. 간호법 제정안 이게 다음 본회의 표결로 미뤄졌네요. 네, 일단 민주당은 어제 간호법 제정안까지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뿐만 아니라 간호법 제정안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고 네. 의사 일정 변경까지도 해냈는데 근데 김진표 국회의장 보통 국회의장들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사안에 대해서 그렇죠. 상정하고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데 간호법 제정안까지 표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의장 직권으로 이 표결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27일 오는 27일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처리하고 그 전까지는 여야가 계속해서 합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어제 간호법 제정안은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양곡관리법은 이번에 이제 부결이 됐지만 뭐 간호법, 방송법 여러 법률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네. 이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 행사하겠다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거부권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고 네.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여론조사가 여러 기관에서 있었는데 뭐 일관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 쪽은 찬성이 더 높았고 네. 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반대가 더 높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론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느냐라고 관측할 수 있는데 근데 어제도 보면은 정부에서 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입장을 내면서 네. 여론조사 문항이 좀 잘못됐다. 양곡관리법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여론조사다.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도 어떤 여론보다는 본인들이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반대 입장 이런 것들을 더 충실히 설명하겠다라고 읽힐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고 그렇다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강하게 반대해왔던 법안에 대해서 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